여러분 혹시 조현병 만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퍼지기도 하고 패러디를 하기도 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식당에서 두 남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자기 여동생이 조현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동생에게 약을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묻자 오빠나 제대로 먹으라며 안 먹으면 위치에 사는 러시아인들한테 도청당한다고 전형적인 조현병다운 말을 하죠. 이후에도 초밥에 독이 들어있다, 하늘에 나는 문어가 있다 등등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주인공은 최대한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작작좀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주인공. 그러자 식당 직원이 괜찮냐며 묻는데 소란 피어서 죄송합니다. 얘 때문에. 어? 어디 갔지? 손님, 일행은 없으셨는데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 분명 여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손님? 초밥에 들어간 독 때문이다. 독 때문이야. 이런 식의 반전으로 많은 충격을 준 합리화라는 제목의 만화인데 오늘은 이 반전 만화계의 한 획을 그은 만화가 고랭순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순대의 만화는 대부분 반전이 있어요. 반전물은 복선을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를 납득시켜야 하는 장르죠. 그런데 고랭순대 만화는 약간 달라요. 반전이 등장했을 때 이전의 복선들이 스쳐 지나가며 아 이거였구나 하는 쾌감을 주는 보통의 반전물과는 달리 반전 그 자체의 전개를 납득시키는 힘이 있어요. 반전이 단순히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쓸모있는 것들이라는 만화에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가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가짜는 주인공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카페에서 일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주인공은 가짜가 입사 지원을 했던 어느 해충 방역업체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의 사장님은 가짜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죠. 세상에는 누군가의 삶을 훔쳐가는 가짜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짜는 겉모습만 똑같을 뿐이며 내면은 정반대죠. 이러한 가짜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선 안 될 해충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존재를 부정당한 충격으로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에 의해 이모가 이 회사에 찾아오죠. 주인공은 이모가 여기에 왜 왔냐며 의아해하는데 이모는 주인공에게 넌 내 조카가 아니라면서 진짜 조카는 인사부터 했을 거라고 말하죠. 이모의 기억 속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인사성이 밝았으니까요. 이후에 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면전에 대고 사람을 안 좋아한다 같은 말을 할 녀석이 아니다. 얼룩진 옷에 떡진 머리를 하고 카페에 찾아올 녀석이 아니다. 라며 모두 주인공을 가짜 취급해요. 주인공은 전부 가짜한테 속은 거라며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장님은 주인공에게 본인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을 떠올려보라고 하죠.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본인의 기억이 아닌 타인의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똑 닮은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판별하려면 타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주인공은 가짜로 몰려 그 충격에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이 만화에는 딱히 이렇다 할 복선이 없죠. 그냥 가짜가 등장하고 그걸 주인공이 깨닫고 주인공은 가짜를 없애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증거에 의해 주인공이 가짜였다는 반전의 결말이에요. 복선의 치밀한 것도 아닌데 납득이 가는 반전이죠. 그래서 복선으로 결말을 추리해내려는 독자들이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복선이 부실하다거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고랭순다의 만화에서 복선은 항상 대놓고 있죠. 대놓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고 마지막에서야 복선이 반전되어 충격을 줘요. 그게 약간 독자를 불쾌하게 만들죠. 그냥 편하게, 재밌게, 흥미롭게 평범한 만화를 보고 있던 독자에게 사실 지금까지 너가 본 건 전부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였어 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앞서 소개했던 두 에피소드도 그런 내용이었죠. 불쾌하게 그지없지만 그 불쾌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저는 꽃도둑이라는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에피소드는 복선을 반전시키는 게 정말 창의적이에요.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장애인인데요. 의사가 말하길 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장애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은 난생 처음으로 향기를 맡게 되죠. 어느 꽃집에서 꽃향기를 맡은 겁니다. 사장님이 다른 손님과 대하는 걸 들어보니 향기가 나는 꽃들은 전부 죽어서 버릴 꽃들이었죠. 주인공은 그 꽃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타인과 대화를 잘 못하는 탓에 버릴 물건이라면 저에게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죠. 결국 훔치게 됩니다. 주인공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사로잡혔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꽃집 사장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정가 15,000원보다 많은 50,000원을 같이 동봉해 보내죠. 이후에 꽃집 사장님과 주인공은 몇 번이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사장님은 꽃을 잘하면 살릴 수 있다며 주인공에게 기르는 법을 알려주고 동시에 주인공에게 취미는 뭐냐, 여자친구는 있냐 등을 묻죠. 50,000원도 돌려줍니다. 주인공은 대인공포증과 공황장애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하죠.
그때 간호사 나래씨가 많은 힘이 됐다고 말하는데 나래씨는 모두에게 상냥해 사람으로서 경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래씨는 남자친구도 있는데다가 주인공이 태어난 지 반년이나 돼서 안부를 묻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래씨가 자주 가던 꽃집에 갔었다는 겁니다. 이에 사장님은 자기가 나리 언니와 친구라며 한 달 전에 퇴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자신도 근황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나래씨의 퇴직 소식에 아쉬워하며 나래씨가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자 이번엔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친오빠라고 말하는 사장님. 친오빠이자 나래씨의 남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부 꽃집을 공동명의로 물려주신 후 남매 꽃집으로 바꿨지만 꽃집을 물려받을 자격은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나래씨는 성격 탓인지 계속 남자친구를 감싸들었고 사장님은 그런 나래에게 집착하는 오빠를 매우 싫어했어요. 술에 취해선 꽃집에 와가지고는 나래를 어디에 숨겼냐며 꽃집 여기저기를 뒤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래 언니는 한동안 먼 곳에 쉬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창문과 창가에 놓은 화분이 깨져 있었고 방바닥엔 야구공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꽃향기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뉴스에선 근처 야산에서 신에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이에 사장님의 답장은 그 피해자가 나래씨라며 장례식에 와달라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당연히 남자친구죠. 전과 오범에 온갖 정신장애에 알코올 중독자니까요. 심지어 나래씨를 자주 폭행했었다는 공공연한 증거도 있었죠. 게다가 또 그의 집 욕실에서 나래씨의 혈흔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살인마로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나래씨 장례식에 참석한 주인공은 발인을 진행할 때 어째서인지 전에 맡았던 꽃향기를 맡게 돼요. 나래씨의 유해가 잠든 관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 후 주인공은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처음으로 둘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게 되죠. 꽃집 이름은 나리꽃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인공은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죠. 당신은 오빠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꽃을 훔쳤을 때 구석에 놓인 빈 상자 몇 개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건 소주와 종합살충제였죠. 당신 오빠는 알코올 중독자라 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장 급사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지요. 살충제를 사용하면 그 급사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농담하지 말라 하지만 이미 전에 꽃집이 오빠와 공동명의로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서 동기는 충분했었죠. 그런데 오빠는 앓기만 할 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둔 나래씨는 결국 어느 날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나래씨가 사장님을 찾아가 떠나려고 한다 했더니 사장님은 도망칠 필요 없다며 살충제 건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싸우게 된 거예요. 몸싸움까지 갔죠. 그러다 실수로 나래씨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죽었고요. 당황한 사장님은 구급차를 부르려다가 생각하죠. 나래씨를 병원에 데려가 살린다면 나래씨는 오빠가 중독되었다는 걸 의사에게 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시도가 탄로나겠지요. 하지만 무슨 근거냐면 그날 오후 오빠가 꽃집에 쳐들어왔을 때 나래 언니의 씨를 못 봤다고 말하는 사장님. 주인공은 거기에 대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래 씨를 냈습니다. 오빠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피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씨는 투항된 직후 나래 씨의 핸드폰이 울렸을 겁니다. 오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가 꽃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꽃집엔 씨를 숨길 도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분 말입니다. 당신은 토막들과 범벅이 된 앞치마, 톱, 비닐, 장갑 등을 봉지에 싼 채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들을 1층 구석에 모아뒀죠. 뒤늦게 온 오빠가 2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당연히 나래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희귀한 경우긴 하지만 후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특정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제가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냄새는 시추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냄새를 맡은 적 없는 사람이 꽃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걸 뭐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꽃향기로 여기겠죠. 저는 시추를 꽃향기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제가 훔친 것은 나래씨의 머리가 심어진 화분. 화분 하나가 사라진 걸 알고 당신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짐작의 각오도 남습니다. 자수해야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다음날 제가 꽃집 앞에 두고 간 편지를 보기 전까지요. 아직 내막을 모르는 꽃도둑이 도둑질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으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꽃을 두고 버릴 물건이라 하는 걸 제가 들었고 화분도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제가 수상하게 여기진 않을까 걱정됐겠지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무엇보다 볕 잘 되는 창가에 꽃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신은 제가 출근하는 틈을 타 저희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화분은 창가에 있었죠. 당신은 머리를 재빠르게 회수한 후 야구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회수한 머리는 다른 들과 부패 상태가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 유기해야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를 찾지 못한 겁니다. 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당신이 오빠의 집에 가서 빼돌린 피를 욕실에 뿌렸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상황은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빠는 체포됐고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꽃집은 완전히 당신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은 제가 나래씨에 관해서 냄새를 맡을 줄은 몰랐습니다. 훔친 꽃 냄새와 시취가 똑같음을 깨달은 제가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겁니다. 물론 저에게 증거 따위는 없습니다. 전부 억측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꽃향기와 시취를 연결짓는 이야기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시든 꽃을 훔친 도둑에게도 죄를 고백할 용기는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럴 용기가 남아있길 바랍니다. 이게 사건의 모든 전말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면서 끔찍하지 않나요? 꽃향기와 시취를 착각한 후각장애인이라니. 처음에는 꽃향기를 처음 맡은 후각장애인과 꽃집 주인의 묘하게 달달한 편지교환 얘기였는데 어느샌가 모든 게 정반대로 흘러가게 됐죠. 달달하기만 했던 모든 게 전부 정반대로 복선이 되어 끔찍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이런 끔찍한 아름다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고랭순대 만화 중에 가장 치밀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 꽃도둑 소개하느라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구독하고 2부를 기다려주세요.